구멍, 모파상, 폭행 및 과실치사, 실내 장식업자 레오폴드 르나르 씨를 중재재판소에 출두시킨 기소 내용은 이러했다. 그의 주변에는 사건의 중요 증인들, 즉 희생자의 미망인인 플라메슈 부인과 가구점 직공 루이 라리로, 그리고 배관공 장 뒤르당이 배석해 있었다. 피고 옆에는 금옷을 입은 그의 아내가 있었다. 키가 작고 못생겼으며 부인복을 입은 긴 꼬리 원숭이처럼 보이는 여자였다. 레오폴드는 그 비극이 일어난 정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맙소사, 사실 그 불행한 사건에서 저는 처음부터 줄곧 피해자였습니다. 제 의지는 별로 개입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판사님, 저는 정직한 사람이자 직업인입니다. 같은 거리에서 16년 동안 실내 장식업자로 일했어요. 이름을 꾀알렸고 이웃들, 심지어 늘 쾌활하지도 않은 건물 관리인 아주머니조차 정언해 준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일을 사랑하며 금약을 사랑하고 정직한 사람들과 정직한 취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제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고 저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제 집사람과 저는 5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이면 푸아시에 가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바깥 공기도 마시고 낚시도 해요. 그래요. 저희는 낚시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집사람 멜리가 그 취미를 알게 해주었지요. 그 여자는 입이 험하고 저보다 더 성을 잘 낸답니다. 모든 말썽이 고약한 여자 때문에 생겨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은 부드러운 사람이며 심술구전 부분은 털끝만큼도 없답니다. 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맙소사,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키가 작고 야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면 담비보다 더 사나워요. 이 여자에게 좋은 점이 있다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상인으로서 훌륭한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성미가 정말 고약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방금 전에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관리인 아주머니한테도요. 그 아주머니가 판사님께 이야기해 줄 겁니다. 집사람은 물로 터졌다고 저를 늘 꾸짖어요.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판사님,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적어도 한 달에 3번씩은 주먹 다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르나르 부인이 그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다. 계속 말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잖아요. 그러자 그가 그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순박하게 말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은 피고가 아니니까 내가 당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겠지. 그런 다음 얼굴 표정을 바꾸고 판사에게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저녁마다 푸아시에 가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낚시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습관이고 이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제2의 천성이 되다시피 했어요. 3년 전 여름 저희는 거기서 자리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세상에 어느 그늘에 물속 8피트 아니 적어도 10피트는 되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도랑 경사면 밑에 자리한 정말이지 물고기 천지인 곳이었어요. 낚시꾼에게는 천국 같은 장소였죠. 판사님, 그 구멍을 발견하자 저 자신이 콜럼버스라도 된 것 같았고 저는 그 구멍을 제 것으로 간주했답니다. 그 고장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거기는 르나르 씨 자리야.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가로채기로 이름난 플리모시조차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곳이 제 자리라고 확신하고 그 자리의 주인으로서 매번 그 자리에 가서 낚시를 했답니다. 토요일에 푸아시에 도착하면 저는 집사람과 함께 달릴라호에 올라타요. 달릴라호는 노르웨이식의 제 작은 배랍니다. 브루네즈에게 그 배를 만들게 했어요. 가볍고도 단단한 배지요. 그런 다음 낚싯바늘에 미끼를 달지요. 미끼를 다는 일에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답니다. 친구들도 그런 걸 잘 알아요. 제가 무엇을 미끼로 쓰는지 궁금하십니까? 대답할 수 없답니다. 그건 이 사고와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니까요. 대답할 수 없어요. 그건 저만의 비밀이에요. 사실 저에게 그걸 물은 사람이 200명도 더 돼요. 내 입을 열게 하려고 술 몇 잔, 감자튀김, 생선 요리를 사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놈들이
잉어들이 오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을 제 비결을 알아내리고 저를 허물없이 대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 뿐이랍니다. 집사람 역시 저처럼 그 비결을 발설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 멜리? 판사가 그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시오. 피고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월 8일 토요일 5시 25분 기차를 탔고 토요일마다 그랬듯이 저녁 식사 직전에 미끼를 매달러 갔습니다. 조짐이 좋았어요. 저는 멜리에게 말했답니다. 느낌이 좋아. 내일 운이 아주 좋을 거야. 그러자 집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래요. 느낌이 좋아요. 저희는 그 말 말고는 한 이야기가 없었답니다. 이었고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기분이 좋고 목이 메말랐어요. 바로 그것이 사달의 원인이 되었답니다. 판사님, 저는 멜리에게 말했어요. 이봐 멜리, 날씨가 참 좋군. 취침용 모자 한 병 마시면 어떨까? 취침용 모자는 백포도주랍니다. 많이 마시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이 취침용 모자를 대신한다는 의미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집사람이 저에게 대답했죠. 당신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많이 마시면 좋지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마시지 않는 게 현명하고 신중한 처신이었어요. 통찰력 있는 처신이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제하지 못했답니다. 그 술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모든 사달이 거기서 비롯되었지요. 맙소사, 아니나 다를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 백포도주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쿵 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느라 천지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아침 6시에 집사람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소스라치듯 침대에서 일어나 반바지와 작업복 상의를 서둘러 깨어 입었습니다. 얼굴을 대충 씻고 달릴라 호로 뛰어올랐지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 구멍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빼앗았더군요. 판사님,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 눈앞에서 강도를 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피를 먹을. 그러자 집사람이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취침용 모자를 품하시더니 꼴 좋게 됐네. 이 술주정뱅이. 이렇게 되니 기분 좋아요, 이 멍청한 양반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배에서 내려 나머지 장소 중에서 좋은 곳을 찾아보려고 그곳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고기를 못 잡으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을 테고요. 그는 하얀 암아프 옷을 입은 키 작고 야윈 남자였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밀짚 모자를 썼더군요. 그 남자도 아내와 함께 와 있었어요. 뚱뚱한 여자로 그의 뒤에 가만히 서 있었죠. 우리가 그 구멍 근처에 자리 잡는 것을 보고 그 여자가 중얼거리더군요. 강에 다른 자리가 하나도 없나? 그러자 제 집사람이 화가 나서 대꾸했답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약된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그 고장의 관습이 어떤지 알아봐야지. 저는 말썽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멜리. 내버려 두라고.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멜리와 저는 버드나무 밑에 달릴라 호를 세우고 배에서 내려 그 부부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낚시를 했습니다. 판사님, 바로 이 대목을 자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자리를 잡고 5분도 안 되어 그 남자의 낚싯줄이 2번, 3번 물속에 잠겼어요. 잠시 후 그 남자가 잉어 한 마리를 낚아 올렸습니다. 제 한쪽 넓적다리만큼이나 큼직한 놈이었어요. 넓적다리보다는 좀 작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그 정도 크기였답니다. 그 광경을 보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관자놀이에는 땀이 흘렀고요. 멜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이 술주정뱅이야. 저게 보여? 그러는 동안 모래무지 애호가인 푸아시의 식료품상 버리 씨가 배를 타고 그 남자 앞을 지나가다가 저에게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자리를 채워갔네요, 르나르 씨. 그래서 저도 그 사람에게 대답했죠. 그래요, 버리 씨. 이 세상에는 관례를 모르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있던 키 작은 암아프는 못 들은 척 했고 그치 뚱뚱하고 멍청한 아내도 못 들은 척 하더군요. 세상에. 판사가 두 번째로 그의 말을 끊었다. 주의하시오.
당신은 여기 계신 미망인 플라메슈 부인을 모욕하고 있어요? 르나르가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키 작은 아마포가 잉어 한 마리를, 곧바로 또 한 마리를, 그리고 5분이 지난 뒤 또 한 마리를 낚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르나르 부인의 속도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저를 도발했어요. 아, 이럴 수가. 저 사람이 당신에게서 저 물고기를 훔쳐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그래요? 당신은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구리 한 마리만도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세상에 생각만 해도 속에 불이 나는 것 같구먼? 저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정오까지만 기다려보자. 그때쯤이면 저치도 점심을 먹으러 가겠지? 그러면 내가 저 자리를 되찾으면 돼. 아, 판사님, 저는 매주 일요일 낚시터에서 점심을 먹는답니다. 달릴라호에 음식을 싣고 오거든요. 드디어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당은 닭 요리를 신문지에 싸왔더군요. 그것을 먹는 동안 그치는 잉어 한 마리를 또 낚아 올렸습니다. 델리와 저는 가볍게 빵을 씹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고 의욕도 없었지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소화를 시키려고 신문을 집어들었답니다. 일요일마다 늘 하는 것처럼 물가의 그늘에서 질 블루스를 읽었어요. 그날은 콜롱빈의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질 블라스의 기사를 쓰는 콜롱빈 말이에요. 아, 저는 콜롱빈이라는 여자를 안다고 말해서 르노 부인을 화나게 한 적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알지 못해요. 한번 만난 것도 없어요. 아무튼 그 여자는 글을 잘 쓴답니다. 게다가 여자치고는 대단히 상식 있고 균형 잡힌 말을 하죠. 저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그런 여자도 흔치 않아요. 저는 집사람에게 콜롱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버럭 화를 냈고 더 뻣뻣하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죠. 바로 그때 강 건너편에서 정인 2명이 도착했습니다. 여기 있는 라디로 씨와 뒤르당 씨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안면에 있는 사이였어요. 키 작은 그 남자가 다시 낚시를 시작하더군요. 정말이지 끝이는 제가 몸을 뜰 만큼 물고기를 많이 낚았어요. 그 사람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리가 정말 좋네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로 와요. 대질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 냉기가 흐르더군요. 르나르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라고. 당신 혈관에는 벙어리 피가 흐르는 게 틀림없어. 저는 집사람에게 말했죠. 제기랄. 오늘은 그냥 가는 게 낫겠어. 이러다가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그러자 집사람이 벌겋게 달군 쇠를 제 코 밑에 갖다 댈 기세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남자도 아니야. 어디 도망쳐 보시지. 당신 자리도 고스란히 내주고 말이야. 어서 가, 이 바엔 장군. 이 바엔 장군은 프랑스의 육군 원수를 말하는데요. 배신자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바젠 장군 같은 양반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잠자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치가 잉어를 또 잡아 올렸습니다. 오, 그렇게 큰 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집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정거리는 어조를 판사님도 짐작하시겠죠? 집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물고기는 우리가 도둑 맞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저 자리에 미끼를 꿰어 놓았으니까 미끼에 쓴 돈이라도 돌려줘야지. 그러자 키 작은 아마포의 뚱뚱한 부인이 응수하더군요. 부인,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꿰어놓은 미끼로 물고기를 잡는 도둑들에게 물고기를 빼앗겼거든요. 당신이 말하는 도둑이 우리예요. 마침내 두 여자가 서로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었고 두 여자는 언쟁을 벌였어요. 제 얘기랄 금세 상황이 설명되었어요. 그런데도 미친 듯이 싸우더군요. 하도 크게 소리를 질러대서 다른 쪽 기슭에 있던 우리의 두 정인이 장난을 치며 외쳤어요. 어이, 거기 좀 조용해요. 바깥 양반들 낚시하는데 방해되겠어요? 사실인즉 키 작은 아마포와 저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저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물 위를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답니다. 하지만 곧 저희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당신은 사기꾼이지. 당신은 걸레 같은 장녀야. 당신은 아무데나 엉덩이를 들이미는 환양년이야. 세상에. 거칠거로 유명한 뱃사람들도
그보다 더 심한 욕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제 뒤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 뚱뚱한 부인이 제 집사람을 향해 양산을 휘두르는 것이었어요. 퍽퍽 집사람 멜리가 2대를 맞았습니다. 그 부인이 멜리를 도발한 거예요. 그 부인에게 맞자 멜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멜리는 그 뚱뚱한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철썩 따귀를 갈겼어요. 저는 여자들을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여자들 문제는 여자들끼리 해결하고 남자들 문제는 남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끼어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키 작은 아마포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제 집사람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구들. 저는 그 녀석을 주먹으로 막아냈답니다. 퍽퍽 한 방은 코에 또 한 방은 배에 맞았어요. 녀석이 2팔을 올리고 한쪽 다리를 올리더군요. 그러더니 강 한가운데에 그 구멍 속에 벌렁 나자빠졌어요. 그럴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틀림없이 그 사람을 건져 올렸을 겁니다. 판사님.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그의 뚱뚱한 부인이 우세해졌어요. 그 여자가 제 집사람 멜리를 험심 두들겨 패고 있었어요. 사람 목숨이 위험해졌는데 제 집사람을 먼저 구하려 하는 건 안 될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치가 익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물에 빠졌으니 저 사람도 정신이 나겠지. 그래서 여자들에게 달려가 서로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여자들의 주먹질을 할퀴는 손톱을 깨무는 이빨을 고스란히 받아냈어요. 제기랄 2 여자 다 어찌나 고약하던지요. 골치 아픈 2 여자를 떼어놓는데 5분 혹은 10분은 걸렸을 겁니다. 이었고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구멍 속의 물이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저쪽에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 올려요. 그 사람을 건져 올리라고요?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하물며 잠수는 더더욱 못하고요. 결국 뚝 관리인이 오고 깔꼬리를 가진 2 남자가 와야 했습니다. 그러기까지 좋기 15분은 걸렸죠. 그들이 구멍 밑바닥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피트 깊이였어요. 거기에 키 작은 아마포가 있었답니다. 이것이 제가 맹세하는 사건의 정황입니다.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증인들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고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